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신임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고 앞으로 매달 2차례 정기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당정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시기 등은 조율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 예배에 참석해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고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윤 대통령과 김기현 신임 지도부,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이제 만났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3시간 가까이 만났고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매달 2차례 정기 회동을 갖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만남 그리고 회동 약속까지 좀 어떤 의미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당과 그다음에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당정대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네. 당정청이라고 했지만 이제 청와대가 없어졌으니까 네. 당정대가 아주 긴밀하고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전국을 대처해 나가겠다는 건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요. 이번이 사실상 처음 이렇게 손발을 맞추는 그런 당 지도부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당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는 이준석 대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와 당과 대통령실 관계가 매우 안 좋았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로 삐걱삐걱하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추락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속해 있었지만 비대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그건 사실상 비대위원이고 정상적인 선출된 지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을 추스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상대책위원들이었기 때문에 당과 대통령실이 그렇게 막 계속적인 지속적인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따라서 이번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처음으로 당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손발을 맞춰서 제대로 잘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주 만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만남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대통령이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이 하기에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꼴등에 가까웠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여러 차례 우여곡절 많은 예비 후보들, 당대표 후보들을 다 이제 불출마하거나 이렇게 주저앉힌 과정 끝에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본인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받들 거라 생각하는 당대표가 남았으니 그 지도부가 특히 친윤 일색으로 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정례회동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거 정부에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저도 그때 출입기자 됐었는데 정례회동이 있었는데 한동안 이렇게 2주 정도, 2주간 겨우 격주간 겨우 하다가 또 제대로 안 됐어요. 좀 하다가 안 됐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김무성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한 번도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여당 당대표와 대통령이 저는 격주간의 회동을 갖고 한다는 그 자체, 형식에 대해서는 비판할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 내용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라는 거는 당은 민심을 제1선에서 이렇게 보고 청취하고 파악하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현역 의원들이 각 지역구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수시로 변하는 민심을 봅니다. 근데 그 민심이 가감 없이 이른바 예전에는 청와대고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인데 전달이 돼야 그래야 또 이제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 대통령을 포함해서 민심이 지금 이렇구나 정책이 좀 잘못됐거나 정책 기조가 잘못되면 또 수정도 하고 교정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모두 정말 친윤 일색인데 이게 수평적인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되면은 이런 회동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진짜로 수직적 관계가 될 경우는 일각에서 이렇게 우려하는 대로 여의도의 여당이 용산의 출장소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2주간에 한 번씩 이제 정례회동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때마다 일방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랄지 용산의 의중이 당으로 그냥 내리꽂히는 식으로 전달이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또
약간 후유증이랄지 반발의 갈등이랄지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잠시 좀 속보가 나와서요.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에 입법 예고했던 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속보입니다. 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은 주 52시간으로 제한했던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 그중에서도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하게 청취를 해서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우려와 관련해서 어제 또 공교롭게 이 상견례 자리에 이철규 사무총장이 참석을 했는데 강대식 신임 최고위원은 불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들도 좀 많이 나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제 인물들이 많이 이제 전면에 포진이 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당정 관계 좀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사실 뭐 당에서 친윤계가 아닌 분들이 누가 있을까 많은 공식적으로 이준석계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좀 껄끄러운 갈등 관계를 맺었던 게 사실이지만 나머지 모든 분들도 심지어는 그 천하람 이준석계의 천하람 후보 자체도 나는 대통령의 성공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출마한 분들 중에서 친윤이 아니다라는 분 공식적으로 내본 사람은 없어요. 예. 그렇긴 한데 이번 그 인선을 보면 실질적으로 핵심 친윤들이 많이 등장을 했구나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영남 분들이 많이 또 올라가셨고 네. 또 이제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유상범 의원이라든가 또 강원도 분들도 이제 올라가셔서 그 수도권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과 우려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 바로 취임한 다음에 이렇게 팀이 짜여졌으면 아마 별 얘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처음으로 사실 대통령이 좀 마음에 들어하는 분들로 팀을 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결과예요. 만약에 지금 이게 야당이나 비판적인 쪽에서 지적하시는 대로 이게 무슨 용산의 출장소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당정청 관계가 너무 수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것이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활한 협조 관계다라고 한편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다, 이거 거수기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그 두 개의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네. 이것을 여하히 잘 조절해 나가느냐가 김기현 호의 숙제일 것이고 여기서 제대로 해서 그 지지도가 올라가, 당 지지도가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면 성공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결과가 오면은 그거 봐라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겁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제 일단 인사니까 인사는 인사권자들에게 맡기고 그 결과를 놓고서 저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비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저희가 또 순항하는 걸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모습이 한 말씀만 드리면 국민들이나 한테 조금 안 좋게 비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강대식 최고위원 어제 언론에서는 그나마 과거 유승민계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유승민계도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 이렇게 주저앉힐 때 연판장 50명의 서명까지 하신 분이니까 사실 친윤인데 이렇게 강대식 최고위원은 빼버리고 이철규 의원이야 뭐 지금 대통령의 마음을 정말 가감없이 전달하는 친윤계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다들 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당직자들 많아요. 수석 대변인도 있고. 근데 유일하게 사무총장만 부르고 그다음에 강대식 최고위원을 뺐다. 이런 모습 보면은 말 그대로 정말 순수 혈통, 친윤의 순수 혈통만 부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께서 누구는 빼고 누구는 불러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밑에서 이렇게 이런 만찬장이랄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정무적 판단도 하시고 국민들도 좀 보고 해야지 뭐 자기들끼리 밥 먹는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새겨서 다음 할 때는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과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 관심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당권에서 함께 경쟁을 했었던 안철수 의원과도 만남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김기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발언 함께 들으시죠. 큰 틀에서 우리 하나로 화합해서 내일 정선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자는 말씀 주셔서 그렇습니다. 아주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선도 축하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지금부터는 우리 당이 화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내년 총선 승리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지만 우리는 큰 틀에서 한 식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안 대표님 잘 모시고 아유, 안 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내 경선이니까요. 예, 두 의원 나란히 앉아서 당의 발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기에 사이가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권에서 이렇게 경쟁할 때 모습보다는 한결 가까워진 모습으로 또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연포탕 잘 좀 끓일 수 있겠습니까? 저게 정치죠, 뭐 안철수 대표가 마음속에 좋게 하시겠어요. 본인이 당대표 되고 싶었는데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슴 아프고 또 이 경선 과정에서 서로 좀 그 얼굴을 붉힐 만한 공방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일단 끝나고 나서는 함께 당의 승리를 위해서 가자라고 화합하는 모습, 뭐 국민들도 굉장히 보기 좋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하고는 라이벌 관계였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로도 나오시려고 했던 분이시니까 그러다가 합당을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투표를 했는데 23% 거의 4분의 1 가까운 당원들이 투표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우리 당이 너무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되고 네. 양쪽에 저런 목소리도 좀 필요하다라는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내가 막 합당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았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안철수 그 의원의 목표는 대선일 테니까 그 대선 과도에 있어서 당의 성공, 내년 총선에서도 또 나름대로 충분히 역할을 해서 내가 지분을 좀 더 확대해야겠다. 네. 그리고 당심을 좀 더 얻어야겠다.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하고 협조 체제를 잘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저는 뭐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이 성사가 됐고 화합에 대해서 얘기도 했는데 어제 사실 김 대표가 자리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충전이 필요하다라면서 이제 거부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좋게 보시는 쪽에서는 뭐 좋게 보겠지만 네.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김기현 그 대표님께서 조금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나경원 의원 이제 미안한 표현이면 주저앉힌 다음에 막 쫓아갔잖아요. 어디도 가고 막 네. 뭐 의원들도 초선 의원들 연판장 서명한 사람들이 쫓아가기도 하고 지구당 당협 사무실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김기현 대표가 만나서 사진 찍은 사진이 회자가 됐어요. 둘 다 되게 시무룩한 표정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안철수 전 후보와 의원과 만난 게 한 시간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 30분 정도 두 분이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썩 그렇게 뭐 안철수 의원의 앙금이 풀린다거나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내 대선 경선도 아니고 대선 경선 끝나고 나면은 자리 같은 거 많이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대위를 끓이고 네. 같이 또 막 나가서 이제 대선을 상대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그런데 이거는 당내 경선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끝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당내 무슨 과학기술 분야 특위원장을 제안했다. 제가 안철수 의원이라도 안 받을 거예요. 이건 조금 약간 기분이 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안철수 대표가 의원이 되게 꽤 좀 이렇게 뼈가 담긴 얘기를 여러 마디 합니다. 그중에 제가 눈여겨봤던 게 네. 총선 승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제대로 된 민심을 용산 어디입니까? 대통령실이죠. 용산에 전달하길 바란다. 이거 상당히 뼈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총선 과정에서 친윤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승리할 수 있는 논의를 좀 하자. 특히 수도권 선거하려면은 나 없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물음을 던진 거죠. 두 번째는 제대로 된 민심 용산에 전달하라. 어제 그 모임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과의 만찬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김기현 대표 정말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오늘부터 공천 협박이 시작됐다. 이런 정말 아주 신랄한 비판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홀로 서기를 잘해야 될 텐데 안철수 의원의 이런 고언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황교안 전 대표와 만나거든요. 김기현 대표가요.
너무 좀 급하다, 너무 좀 이르다라는 지적이신데요. 글쎄요, 황교안 대표와 만나서도 뭐 잘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의 갈등이 좀 워낙 깊어서요. 아니, 그 한민수 대변인이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위원장을 제시한 거는 좀 너무 급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남 자체야 지금 만날 때가 됐죠. 근데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또 이번에 만나서도 이게 뭐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실까 봐 사실은 어제도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예,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당원들의 표심을 황교안 대표가 좀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전직 대표셨는데 8%의 득표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이준석 그 전 대표가 4명을 출마를 시켰는데 그중에 대개 이제 한 10% 정도의 득표를 했잖아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용태 후보 10%, 허은하 후보 한 9%, 9점 몇 % 얻으셨는데 이게 아마 이준석 그 대표를 지지하는 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천하람 대표가 15%를 얻었거나 청년 대표에서 이기인 후보가 18% 정도를 얻은 것은 그 개인의 어떤 역량 부분이 많이 거기 가미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두 대표들께서는 막 합당을 해서 들어온 안철수 대표가 23%를 얻었는데 바로 전직 대표인 이준석 대표 계열이 10%를 얻고 또 황교안 대표는 왜 8%밖에 얻지 못했는지 그게 당원들 역사상 가장 많은 당원들이 참여했던 투표에서의 당심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의 무게를 잘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황교안 대표께서 또다시 당내 투표에 대해서도 이게 부정선거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나서신다면 네. 그 8%의 당원들도 상당수는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요. 아까 이준석계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잖아요. 황교안 전 대표도 만나기로 하고 안철수 의원도 김기현 대표가 만났는데 천하람 전 후보와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준석계들과 그러니까 신임 최고위원들 보면은 뭐 김재원, 조수진, 장해찬 이런 최고위원들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준석계에 대한 부정적인 좀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김병민 등 최고위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포용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이준석계에 대한 당내 의견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예. 그 최고위원들이 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모여서 각자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예. 결국 그냥 대표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만나고 싶다 그러면 만나는 거죠. 당대표 당신과 경쟁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세 분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렬하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완전히 뭐 당에서 쫓아내야 된다. 네. 이런 주장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심하게 하고 계신데 그건 또 그분들 나름대로 뭐 감정의 앙금이 엄청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여튼 당내에서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적지 않더라고요. 더구나 이제 그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냈잖아요. 그래서 줄줄이 불려가고 재판정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됐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통, 그 부분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엄연하게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김기현 대표께서는 천하람 대표 후보를 만나겠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천하람 대표도 뭐 이렇게 들러리 서는 만나면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협량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 대표가 만나겠다고 하면 어쨌든 당원으로서 당연히 만나주는 것들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고 항의할 게 있으면 항의하는 게 맞지 당대표가 보자고 하는데 나를 못 만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당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천하람 후보에게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당 대표 입장에서 어쨌든 천하람 후보와 만나자라고 손을 뻗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당내 의원들도 좀 긍정적으로 이준석계에 대한 마음을 돌리게 될까? 그건 아니죠. 그건 어떨까요? 결과를 봐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천하람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준석의 아바타다 이거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그것도 경선 과정에서 그 엄석대 발언을 놓고서는 그 내부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이꼴 천하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 천하람 후보는 그냥 천하람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후보들이 이준석 그 전 대표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천하람 후보에게 그 비판을 돌린다라는 것들은 정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제 신임 최고위원이죠. 김재원 신임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의 예배에 참석해서 한 발언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내놨는지 영상 함께 보시죠.
이번에도 우리가 김기현 장관님을 사실 밀었잖아.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예요. 영원히 10%.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전라도의 우파 10%들이요. 더 난리요. 우리도 원치 않는 것을 왜 저렇게 떠드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것 아닙니까? 저 개인 의견이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립 서비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덕담을 한 거죠. 조상묘 판다 이런 말도 하셨잖아요. 선거 운동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네, 발언과 해명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인데요. 저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상당히 저는 뭐 제 상식과 역사 의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립 서비스를 할 게 따로 있지 어디다 대고 5.18을 가지고 립 서비스를 합니까? 저거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강한 비판을 받아야 되고요. 저는 김재원 의원이 전 의원이죠. 지금 수석 최고위원까지 되셨는데 5.18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 법적, 정치적으로 다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께서 5.18 희생자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선 때도 5.18 헌법의 전문을 수록하겠다 공약을 하셨고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기념식에 참석해서 얼마나 많은 호남인뿐만 아니고 전 국민을 아우르는 행보를 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저런 얘기를 하고 특히 정광훈 목사라는 분을 만나러 간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수석 최고위원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부안유동하면서 자기도 반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근저에 기저에는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5.18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법적, 정치적으로 다 모든 국민이 다수의 국민이 다 인정하고 있는 5.18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아주 극소수의 일부 보수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까지 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집권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가가지고 거기에 같이 호응을 하고 한다. 그분에 대한 속내가 나왔다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실 화해를 위한 가거사위원회인가요? 거기 위원장이 김광동 씨인데 이분도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여전히 북한이 5.18에 개입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또 어제 했어요.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사적인 대화고 뭐 이런 얘기라고 이렇게 해명하지 마시고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은 계속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려면 저 자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야인으로 돌아가서 유튜브 가서 주장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진실되게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니 왜 대통령이 공약까지 한 사안을 자기가 뒤집습니까? 김기현 대표도 여기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왜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에도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예, 해명을 했습니다. 당협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의 의견을 얘기했다. 그리고 그게 그 본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어떤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헌법과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라든가 이럴 때 종교가 분연히 일어나서 거기에 폭정이나 악정에 맞서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뭐 정의구현 사재단이 그런 역할을 일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정상적인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투표에 의해서 정상적인 대통령 교체가 가능한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종교가 정치에 자꾸 개입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탄핵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강력히 반대하면서 그 대중 집회를 여시고 거기에 항의했던 것들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민주주의 절차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종교 지도자가 정치에 개입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계속 언급을 하시는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율법에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일단은 이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한다. 나아가서 뭐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된다. 이게 지도부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어느 선까지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그리고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예. 왜 평지풍파를 만들어냅니까? 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국민의 민심을 다시 끌어안고 새 출발을 하면서 나가야 될 그럴 때인데 별 아무 의미 없는 발언을 통해서 저런 걸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고 하는 것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나오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홍근 원내대표는 직접 사퇴시켜라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4주 만에 30%대로 좀 하락한 모습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지율도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42.9%였었는데 지난주에 이번 주에 30%대로 내려왔고 이에 대한 많은 이유들이 하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인 걸까? 단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일본과 관련해서 했던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여파인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지금은 정당에 대한 지지율인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당협위원장님? 가장 큰 거는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한일 관계 부분에 대한 거예요. 예. 그게 이 일본과의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 감정을 건드리게 돼 있는 거고 뭔가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1965년도에 이제 한일 협정 이루어지고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었죠. 네. 나라 전체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교 정상화를 하지 않고 일본과는 계속 갈등 관계로 그냥 갔어야 되는 것이냐. 혹은 그때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그걸로 포항제철이라든가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경제개발에 투자한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이었느냐. 이런 생각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과의 관계는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아주 적극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예. 본인이 천황이라는 표현까지 썼었고 89년 히로히토 국왕이 죽었을 때 일본 대사관에 가서 조문도 했었고 그리고 98년도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본에 찾아가서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일본이 단기 외채를 장기 외채로 바꿔주는 바람에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극찬까지 하셨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일본 문화를 수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한류, K-팝 내지는 K-컬처, K라는 자가 들어간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 수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분명히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적으로는 결국은 누군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고 그것을 대통령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수해야만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앞으로 예정돼 있는 어떤 외교 일정들을 소화하게 된다면 지지율의 반등을 좀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지율 하락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좀 전에도 우리 시작할 때 나왔던 69시간 근로제. 정말로 제 주변에도 젊은 아이들, 젊은 친구들, 청년층의 분노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어떻게 이를 과로사 조장법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또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김 의원님 말씀대로 결정적인 건 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안, 이건 협상안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를 배상하겠다. 가해자는 어떠한 걸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이제 외교 일정들을 대통령께서 소화하시겠습니다만 어떤 걸 가지고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 자꾸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집권당 쪽에서는 김대중 오부지 선언 얘기하는데요. 한번 돌이켜 보시죠.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지 총리의 한일 공동 선언은 과거사에 대한 정말 통절한 반성과 과거를 직시하고 과거사와 역사를 왜곡하지 않겠다. 이거가 대전제입니다. 진솔한 사과가. 그러고 미래를 위한 협력 파트너를 맺겠다. 그렇게 했지요. 근데 아베 총리 장기 집권하면서 한일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부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 자리에 나와서도 제가 우려하는 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면죄부를 주면은 일본이 더 우경화되고 일본이 완전 족쇄 풀린 것처럼 나갈 거라고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엊그제 일본 외무상이 강제 증용이 아예 없었답니다. 예.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민당의 의원은 우리가 배상안을 발표한 날 본인들의 기시다 총리를 국회에 불러놓고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 한국에 대해서 사죄나 배상 얘기 꺼내지도 마라. 그 일본 내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 한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배상을 한다고 하느냐. 야, 이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본과 잘 지내겠다, 일본 국민과 잘 지내겠다는 거를 부인하거나 그거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 우리의 피해, 심지어는 한반도 불법 지배에 대해서도 이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징용도 무시하고 독도는 자기들 섬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걸 반일 선동이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역사를 제대로 보자는 거, 현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의 일방적 배상안을 발표한 거기 때문에 저는 철회를 하는 게 맞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 일본이 진짜 뭐 16, 17일 정상회담 있는데 일본 총리가 두리뭉실한 뭐 담화 계승 이런 표현 하지 말고요. 정말로 진솔되게 사과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소미아도 지금 복원시키고 WTO 제소한 것도 중지시켰는데 왜 일본은 수출 규제한 거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받아내시고 그 이상한 것도 요구하시고 해서 성과를 내고 정말 과거사 반성한다. 앞으로 독도는 자기 땅으로 우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라도 드러내야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대통령 정부가 내놓은 배상안에 대해서 다시 보고 평가를 하지 그러지 않고는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우려하고 있는 여론은 존재하고 있고요. 때문에 뭐 국무회의에서의 비공식 발언도 대통령이 공개를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좀 속보로 전해드렸던 이 법안도 재검토를 하라는 어떤 여러 가지 좀 윤 대통령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여론에 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소통을 하려는 모습들도 좀 엿보인단 말이에요. 곧 있을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그럼 이러한 어떤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좀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건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우리 외교 역량이 총동원돼야 되겠죠. 근데 일본이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전향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거기다가 마치 그냥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외상의 발언 같은 것들은 정말 일본 정부도 굉장히 협량해지고 정말 작은 정부가 돼버렸구나. 이 뭐랄까 큰 정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우리로서는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당신이나 우리나 한일 양국이 도대체 좋은 게 뭐냐. 사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그렇게 뭐 무슨 그 토착 왜군이 그다음에 무슨 반일 그 불매 운동 이런 것들 다 펼쳤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작하는 건데 일본 쪽에서도 어떤 한국 측의 이런 진심이라든가 그런 전향적인 어떻게 보면 통 큰 어떤 그런 결단들에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내놓아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야지 관계가 개선되지 지금처럼 저렇게 협력한 모습을 계속 나가면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 근데 한민수 대변인께서 이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것들을 결국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통위에서도 어제 민주당 단독으로 결의안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정부안을 철회하라는 내용이고 어제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한 건데
지금 이 상황들이 이제 한일 간의 문제에서 이제 국내 정치의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정부와 어떤 피해자 안에 그러니까 국내 안에서 이런 문제가 좀 골마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풀어나가야겠습니까? 완전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6,100억을 들여서 그 배상을 했어요. 20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7만 명을 골라서 배상을 했었습니다. 그 국내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면 그 일본 자금으로 한 겁니까? 국내 자금으로 한 거고 그때 명분은 뭐였냐면 지금 현재 한일 그 65년에 맺었던 한일 청구권 협약에 의해서 그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게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돈은 징용 피해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경제 개발을 했으니 네.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으니 그 성과를 일부를 돌려드리겠다는 취지에서 6,100억을 만들어서 보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3자 대의 변제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청산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가능하죠. 다 취하해 버리면 나중에 관련자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예를 들면 뭐 한 10년, 2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무도 그것을 문제 제기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흐지부지 돼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어디선가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팩트나 사실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2012년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이명박 정부인가요? 이때 강제징용 피해자들께서 우리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한반도의 불법 지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반인도적인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징용, 동원은 이거는 한일 청구권과 다르고 개인적 청구권이 살아있다.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일부 과거 정부에서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이게 이분들에게 이 문제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접근하는 거는 또 한 번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는 처사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일본과의 우리 설린 우호관계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 그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지금 가해자는 분명히 일본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진솔한 사과를 하고 그 담화를 계승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과를 제대로 했습니까? 배상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이거는 한국이 알아서 풀으라고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계속 그렇게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출 규제하면서 우리 꿋꿋하게 잘 이겨내 왔지요. 이런 상황에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아마 미국의 여교의 균형 전략이랄지 이런 데에 대한 우리 정부가 호응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과거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졸속으로 굴욕적으로 굴종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잘했다고 박수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은 한국 알기를 지금보다 훨씬 더 우습게 할 겁니다. 우리 정부가 잘못하게 나가는 거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바로 잡아줘야죠. 그래서 정부도 그래야 더 협상력도 생기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뭐 이건 퍼주는 거 문제가 아니고 굴욕적으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발표한 이후로 일본이 뭘 내놨습니까? 오히려 그냥 적반하장으로 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 정부가 지금이라도 일본 측과 제대로 된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배상안을 철회를 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하든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관계를 좀 정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 좀 주장하시는 분들 민주당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 정부가 왜 수행을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2012년에 대법원으로 다시 소송을 걸기 전에 신철수 씨 등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걸었었어요. 1, 2, 3심에서 모두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에서도 1, 2심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때 김능환 대법관이 독립운동하는 심정이다라고 하면서 퇴임하기 얼마 전에 이 1, 2심 판결을 뒤집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양국 정부는 다 각자의 그 대법원이 판결한 그 판결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야, 우리 최고재판소가 배상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 정부는 대법원이 판결을 했으니까 우리는 받아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미쓰비시 등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그
받아와라. 국내에 있는 그 기업들의 재산을 압류를 해서 배상을 해라 1억씩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문재인 정부는 자기 집권 있는 동안에 그걸 하지 않았어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 안 했습니까? 그리고 왜 막판에는 문재인 정부는 이낙연 그 총리를 일본 쪽에다 그 연결고리로 해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습니까? 제가 알기에 분명한 거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만약에 그것을 강제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한일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탄을 하고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심한 비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과거에 그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그 성장을 했던 포스코라든가 다른 기업들이 돈을 좀 내서 변상을 해주자, 배상을 해주자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마치 무슨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매국노여서 친일파여서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럼 아까 뭐 모독을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사실관계니까 짧게만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저는 머지않아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아는 거는 확실한 데서 확인한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 측과 지금 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 가해 기업들, 전번 기업과 일본 정부까지 참여하는 해결 방안이 거의 논의가 다 됐습니다. 막판에 일본이 조금 더 요구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그건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아무것도 방치했다고 저게 과도하게 비난하는 거 외교 비사를 모두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데요. 그런 한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드러나게 되면은 네. 지금 국민의힘의 저런 주장들이 정말 얼토당토 안 했구나. 아무리 자기들이 일 저질러 놓고 전임 정부에 탓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